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신라의 이제 그 삼국시대 때 신라의 중앙 조직과 지방 관련된 조직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중앙에 육부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이 육부 성립 과정은 예전에 말했지만 대개 5세기 말에서 6세기 때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정치 집단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됐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제 행정적 성격이 바뀌었더라도 이런 이제 족적인 어떤 성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귀족들은 앞에 이제 소속부를 명칭을 붙이면서 자기의 이제 신분을 밝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데 크게 이제 그 지방행정 단위를 주, 군, 촌으로 볼 수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삼국 통일 이전의 이제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그 지방장관을 군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치, 그러니까 장관이 머물고 있는 이 주치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보다는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다른 고구려 그 백제나 다 동일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 과정을 보면 처음에 지중왕 때 실직주가 이제 등장을 했고 진흥왕 때 5개의 주가 설립이 됐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이 군, 지방장군 당주라고 하고요. 당주라고 해서 이 당자가 부대 당자잖아요. 예. 그래서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말단 행정 단위가 촌이에요. 예, 촌. 지방장관은 도사가 파견됐고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이것도. 그다음에 촌 밑에 이제 촌마다 도사를 파견해 영역지휘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 통치는 여전히 촌주의 자치 세력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였다. 자, 그다음에 이소경인데 이소경은 이제 그 설립 과정을 보면요. 지증왕 때 아신촌이 성립됐어요. 아시촌 소경이라고 하죠. 자, 아시촌 소경이 함양 지역에 이제 설치됐고,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국영소경이 설치됐죠. 국영소경은 충주에 있어요. 충주. 충주는 신라하고 고구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갖고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동여왕 때 그 하술라 소경이 설치됐는데 하술라 소경은 이제 어디에 위치했냐면 그 강릉에 위치했죠. 강릉. 네. 그래서 하술라 또는 여기 북소경이라고 해요. 여기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북소경이 설치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성격은 왕경의 육부민을 삼위시켜서 지방세력을 감시 통제를 하고요. 왕경을 모방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정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소경제가 나중에 통일신라 이후에는 오소경제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소경제로 바뀌는데 오소경제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오소경제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에서 이제 보면 중앙 집권적을 지향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성격도 이제 좀 바뀌죠. 이 부가 원래는 이제 그 정치 집단 일단 족제적 성격이 좀 강한 거였는데 점점 행정구역적 성격이 뭐냐면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따라서 그 성격의 변화는 각각 달라요. 여기는 뭐 4세기 초, 4세기 중반, 신라는 6세기 중반 이렇게 완성됐다고 이제 하는데 아마 이제 행정구역상의 의미도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건 학자마다 또 다른 견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언제 바뀌었는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치 집단이나 족제적 성격이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특징은 삼국시대 그 지방제도 두 번째 특징은 군사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전쟁 와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령관이 그 지역의 해당 그 행정구역의 행정권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의 이제 지방지역 특징을 보면 자, 그 중간 행정 단위 이상은 군사 거점의 성격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견된 지방 간의 군사력 지휘권을 같이 겸했다는 거. 그리고 행정실무는 주로 이제 하급 단위인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말단 행정단위 촌, 그러니까 선 밑에 이제 제일 말단 조직이에요. 이 촌은 지방간 대신에 토착세였던 촌주가 행정과 실무를 담당했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국이 그 영역 지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앞에 삼国시대부터 좀 더 영역 지배를 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점 지배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영역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에 이제 지방간을 파견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나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처럼 중앙집권화 국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점만 이제 지방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간접 지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을 이뤘다는 거는 그 앞에 전시대보다 좀 더 중앙집권을 됐고 그다음에 전시대보다 영역 지배를 강화시켰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조선에 비하면 좀 이제 그 형태가 되게 느슨한 지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군사 제도인데 뭐 이렇게 이제 볼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그 족장이나 성주들이 모두 자기들 병력을 보유했고 부병, 예. 그리고 간병이 있었는데 4세기 초부터 이제 강병으로 흡수 통합됐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각부에 500명의 군대가 주둔됐고 각 방에 이제 그 밑에 방이 있죠. 700명에서 1200명의 부대가 있다. 그래서 중앙에 부하고 지방에 방이 최고 행정단인데 중앙과 지방에 각각 500명 이렇게 700에서 1200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 달술로서 임명된 방령이 지휘됐다. 예,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상비군이에요. 상비군이고 나중에 이제 위기 시에 전쟁이 시작하거나 이렇게 원정할 때는 징집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완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있는 군대 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신라는 이제 육정이 있고 그다음 모병에 의한 군대는 진평왕 때 서당을 뒀다. 자, 이 서당이 나중에 구서당으로 발전돼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병사는 중앙에와 왕경을 이루어진 핵심적인 정예병으로는 이제 직업군이었고 그다음에 일명 이제 지방민원과 구성된 군대도 존재하고 있었다. 중앙군대 중에.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행정단위로 농병일치적 병력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비군을 거의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농민들을 징발해 갖고 전투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경제사를 볼게요. 고구려 이제 백제 신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배층이 왕족인 고씨와 그 오복 출신의 귀족들이 지배계층 연합하여 정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은 자연농민 형태로 일반적으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공동 경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단양적성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단양적성비는 신라가 이제 단양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을 점령할 때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줬던 것들인데 어떤 그 여러 가지 공로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그 당시 당양 지역이 원래 고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의 어떤 그 토지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전사법이야. 이 전사법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얘기한 좀 공동 경작을 했다. 마을 단위로. 두 번째로는 개별 경작을 했던 토지 제도다. 뭐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동 경작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적겠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사법 정도는 그 뭐냐면 기억을 해두세요. 단양 적성비에서 명시되어 있는 고구려 토지제도 명칭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그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제 다르니까 이건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제의 특징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요 세제는 임신 지배적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 고구려만의 특징이 아니고 신라나 백제도 동일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 예. 토지의 비육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낮고 토지 비육도가 낮은 상황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노동력이겠죠. 특히 어떤 연령층이 있어요. 성인 남자들. 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의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고려 시대에 비해서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성인 노동력, 성인 남자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보다는 그 각 집안의 그 기준으로 재산세를 기준으로 토지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조가 이제 재산과 토지를 기준한 거죠. 인두세를 기준했다. 성인 남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남이 보통 정남은 이제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20세에서 60세 정도 되잖아요. 이 성인 남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거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러니까 인두세 또는 인세라고 하죠. 인세. 요 인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로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뭐냐면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그 고려 중기 때부터 이제 더 강해져요. 예. 그래서 이때는 토지 비옥도보다는 그 인두세 위주로 이제 세금을 걷었다. 토지 농업 생산이 낮고 토지 비옥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인두세 위주로 걷지만 또 호주도 걷었어요. 예, 인두세보다는 좀 낮겠죠. 호주는 이제 그 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토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해 가지고 걷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호를 3등급으로 구분해서 조를 부과했다.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두세는 개인의 세율을 부과했죠. 주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됐고요. 그다음에 요역도 이제 부과를 했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백제를 볼게요. 백제의 지배층은 한성시대 북방 유이민 계통 진시와 해시예요. 예. 이들이 왕비족이 되어서 정치의 중심이 됐고 그다음 웅진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왕권 웅진시대에 들면서 이 진시 해시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흥 귀족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그래서 정통적인 진시 해시 외에도 그 당시 여러 이제 신흥 귀족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백시, 사시 이런 지역 귀족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활성 귀족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비슷비슷해요. 예. 조용조를 부여했고 조세나 공부는 포도 징수했고 곡식을 징수했고 매년 풍년에 따라 뭐 채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도 이제 인두세 위주로 세금을 걸었어요. 백제도. 자, 그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이 국인이에요. 국인과 지방의 외의 세력이죠. 국인이라는 것은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국자라는 것은 나라 국자라고 적혀 있지만 고대 시대 때 국은 나라 국자보다는 도성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으로서 적어도 골품제의 대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배층으로 지방에서 외의 세력도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라의 간직은 경의와 외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의는 이제 주로 국인들에게 이제 주로 하고 외의는 주로 노인들에게 대상을 하죠. 지방민들에게.
원래 이제 푸생 같은 경우에는 웨이의 상급 그 등급은 파견된 육두품 세력들이나 뭐 그들에게 임명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푸생 관점이고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있는데 이때 웨이를 줬던 것은 그 지방 세력의 촌주 세력들이죠. 촌주 예, 그 노인 중에 좀 그 지역에 좀 약간 이제 유지가 된 촌주 세력들한테 웨이를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경리와 웨이로 이제 나눠졌던 이제 지방의 간등제도는 신라 간등제도는 문무왕 때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페이지 배치를 각자 읽어보시고 세제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조세행정에 이제 체계해가지고 점점 조세행정이 분화된 걸 볼 수 있어요. 풍주에서 조부, 창부로 해갖고 이렇게 그 담당 관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징발을 해갖고 이 노동력 징발을 알 수 있는 그 당시 이제 비문이 있어. 신라시대 비문이. 그래서 대표적인 영천 청제비와 남상 신성비, 그 다음에 하만의 성상사건 목간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이제 영천 청제비는 저수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산 신성비는 뭐 하는 것이냐면 그 남산 신성을 수축할 때 200개의 작업 집단을 편성해서 하고 일반 농민들 부역에 동원했던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남산 신성비는 지금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경주에 가보면 그 있어요. 경주는 우리가 이제 나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몇 개 산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이초도 오면 산성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방어하는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산에 새로운 성을 만들었어요. 예, 그걸 이제 수축할 때 일반 농민들을 동원했는데 여기 작업구역을 다 정해놓고 여기를 할당을 한 거죠. 네. 그래갖고 그걸 다 기록을 내놨어. 그러니까 누구는 어느 그 선까지 담당을 하고 누구는 어느 선까지 담당하고 이런 것들 해갖고 적어놓은 것이 남상 신서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만의 성상상성 목간이 있는데 이 목간 관련된 내용은 요번에 2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목간에 이제 동원 대상과 그다음에 동원 방법 같은 것들 다 적어놨는데 자, 이 목간은 이제 그 당시 작성했던 그 행정 단위는 성이죠. 말단 성. 그래갖고 요걸 볼 때 이제 그 지방 말단까지 그 당시 중앙 조직이 중앙 권력이 만약 미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민지배 체제와 강화 연결돼 있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농업을 보죠. 삼국의 농업 관련된 내용들은 14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14년도 기출문제에 2차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 그때는 삼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그 고려시대 때 농업과 조선시대 때 농업 등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농업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삼국의 농업의 특징은 철기 생산 등 농업 생산의 증대도 개별 농가의 농업 경영 단위가 성장했다. 그래갖고 이제 개별 농가 단위로 가 단위로 그 당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철기 생산이 되지 않을 때는 철기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지 않을 때는 그 농기구가 보급되지 않을 때는 집단 농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철기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별 농가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 갖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신분 상승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그 삼국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 적용돼요. 철제 농기구가 보편화되면서 집단 경작 대신에 개별 농장으로 넘어가고 토지 사유화가 이제 널리 확산되면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던 거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일찍부터 쟁기가지가 시작되었고
4세기경부터 고구려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을 사용했다. 그리고 백제는 4, 5세기 때 발전하여 수리시설 법골제를 만들었고 철제 농기구를 개량하여 농농사를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 때 이제 신라는 소율 경쟁에서 이제 우경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기록에서 우경이 시작된 것은 신라에서 지증왕 때 우경 관련된 기사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실시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지증왕 때 우경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그 발달로 이제는 맹류, 보리간이나 쌀 위주의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후경농법이 행해졌어요. 1년 또는 수년 동안 후경을 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미숙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 후경은 그 당시 후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은데 토지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연작 상금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후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력을 회복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고 그런 게 더 효율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고조 후기 때부터 바뀌죠. 자, 고조 후기 때 다시 얘기했지만 고조 후기 때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토지 절대량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지를 그대로 놀릴 수는 없어요.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퇴비를 만들 수밖에 없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거름 주는 방법을 개선해갖고 연작 상경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연작 상경이 일반화되는데 그 당시에는 굳이 인구도 적은데 그 넓은 토지에 많은 토지에 퇴비를 넣어서 뭐냐면 계속 연작 상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철제 농기구들은 쟁기, 호미, 갱이, 보습, 따비, 낫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이제 썼고, 그래서 이걸 통해 노동력 절감과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의 활동을 볼게요. 장보고의 활동. 장보고의 활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거 되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임용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장보고의 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장보고 활동 내용을 보면 그 장보고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제 당나라 서주에 건너가서 무용군 소장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당군에 입대해서 무용군 소장까지 그 올라갔지만 그 당시 중국의 해적들이 신라인들 잡아다가 노비를 삼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사직하고 귀국했어요. 그래서 이제 흥정왕에게 완도의 천해진에 설치하여 해적을 방어하였다는 고 건의했고 국왕이 이를 허락해서 그 당시 완도에 청해진을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해군과 무역기지를 설치해서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해적을 물리치면서 당과 일본 간의 무역에 종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해적선을 소탕하거나 해안 지방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무역의 패권 장악이 또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보고의 해상 활동을 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 대무역을 좀 볼게요. 그 당시 대당 무역은 주로 청해진, 장보고에 있었던 거죠. 영암, 당성진, 울산인데 교과서에서 이제 통일신라 때 최대 그 무역항으로 울산항을 적혔죠. 그 최대 무역항으로서 울산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리고 이제 해외 기간에 보면 자, 양쯔강 하류 지방과 상동반도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상동반도 있으면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에 주로 이제 해안가에 여기서 해안가에 신라인들의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신라인들을 위한 신라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라방에서 생긴 신라 감독기관이 있었고 신라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불교를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인들 집단 거류진 절인 그 거류지에 세운 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장보고가 세웠던 적산 법화원이죠. 요건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중국 당나라에 상동반도 덩주에 설치한 사신의 유속소가 있어요. 이 신라관이 있어요. 참고로 발에도 발해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라소하고 신라관하고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이제 방은 뭐냐면 당나라에 보면 시방지 아시죠? 도시행정구역에서 시가 있고 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이 이제 있고 그 안에 이제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집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방이라고 하는데 신라인들을 모여 사는 도시의 방을 신라방이라 했어요. 그리고 요 신라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뽑아서 만든 이 당나라의 어떤 감독기관이 있어요. 이게 신라소예요. 예. 근데 이 신라관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이제 당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영사관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영사관, 신라가 그 당시 이제 그 사신의 유속소나 뭐 그 지역에 이제 신라인들 관리 감독하기 위한 영사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소는 당나라가 만든 그 기관이지만 신라관은 그 당시 이제 신라가 만든 거예요. 중앙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대외무역에서는 통일 이후에 이제 일본과의 좀 다툼 때문에 좀 경계를 했지만 8세기의 교류가 활발했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의 활동을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장보고의 해상 활동을 제대로 기록한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애닌의 입당 구법 순례기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 내용은 주로 이제 장보고의 중국 내에서 활동해서 그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활동 내용은 이제 좀 보면 아까쯤에 좀 언급했지만 그는 당의 무령군 소작까지 활동하고 이사도를 토벌하죠. 이사도는 이제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서 그 상동반도에서 상당히 세력권을 그 있었던 세력권을 학산 그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절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도를 토벌하고 그 다음에 청해진을 이제 설치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속탕해요. 그래서 이제 해적 속탕은 주로 중국인 해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록에 보면 신라 해적도 되게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남해와 항해 해상 고통을 지배하고 당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했다.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이 왕권을 올리는데 그 크게 도와줬죠. 그래서 신문왕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때 그 민해왕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죠. 예. 이 민해왕, 민해왕이 있었는데 민해왕이 폭정을 하니까 그 당시 민해왕을 축출하고 신문왕이 즉위했는데 그때 신문왕을 즉위할 때 그 군사적 큰 공을 내줬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로로 감위군사가 되고 시급 2,000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신문왕을 도와줄 때 신문왕한테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당신 딸을 뭐냐면 내 아들의 그 며느리로 삼겠다. 그래서 태자로 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부 안에서 이제 막상 권력을 잡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이죠. 어떻게 감히 천한 장보고 같은 그런 사람한테 왕비를 그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있냐?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옥신각신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염장을 파견해서 이 장복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장보고 세력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또 자기한테 위협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청해진을 해체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고요. 청해진의 부상 요인이 있어요.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청해진은 지금 완도에 있죠. 자, 교육의 지리적 이점,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의 요충지였고, 그 다음에 푸셈이 있는 건데 해적 퇴치를 통한 삼성봉, 군산 복합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군대를 주둔하면서도 상업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여긴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강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청해진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여기에 도자기 산지가 있어요. 그 요거와 연결돼 갖고 이제 도자기를 중국이나 일본에 갖다 파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도 세력들 있죠. 그 할아버지 이정기인데 이정기 세력이 이제 다 구축한 해상 네트워크가 이 당시 이제 이사도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없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이 해상 네트워크를 이정기 해상 네트워크를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이걸 한국과 신라와 일본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이 누구냐면 장보고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라반과 신라소 등 당대 신라인들과 연결해서 중국의 네트워크를 이제 확보했고, 당과 일본과의 무역량이 증가됐다. 그래서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천해진을 거점으로 중국인 적석파, 초주, 양주, 등주 연결해서 교육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경당 매물사와 무역선 교관선을 이용해서 나당과의 무역을 독점했고요. 그다음 일본은 해역사를 파견해서 교육 활동을 했고 하카타에 무역선을 설치했다. 큐슈 지역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당과 그 다음에 일본과의 천해진 관련된 무역. 아이고 잠깐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가 사회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삼국사회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거의 앞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겹쳐 있으니까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어차피 앞에 있는 내용이 겹쳐 있는 내용이 있네. 예. 자, 그 다음에 문화를 볼게요. 문화. 자, 불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삼국시대 불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원효와 위상 부분 중심으로 해갖고 좀 기출 분도가 좀 높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예. 자, 불교의 전례와 공인을 볼게요. 먼저 이제 삼국이 불교의 공인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로 삼국의 영역이 확장되고 주변국과 다양한 그 맺음에 따라서 보편적 사상과 문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종전에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강한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어떤 큰 윤리나 어떤 그런 정치 지향을 내세워서 그들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마저하게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거. 그 다음에 확대된 영토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국가적 정비를 필요했다. 예. 그 예전에는 뭐 자기 부족신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다양한 그 부족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국가적 종교가 필요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서 통치의 이론적인 사상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러면 각국의 이제 그 불교 수용 과정을 좀 보면요. 자, 먼저 이 소수림 왕 때 고구려를 보죠. 자, 이 고구려는 이제 그 소수림 왕 때 전진의 순도가 불상 불경을 전해지면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죠. 그리고 소수림 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공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백제는 침략왕 때 동지에서 마나나타가 불교를 전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신라는 눌지왕 때 예전에 얘기했던 고구려 묵고자가 불교를 전했는데, 묵고자는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동남아시아 계통의 승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얼굴이 검은틱틱한 오랑캐라는 의미죠. 묵고자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일선 지방에 그 당시 모해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래 전도했다고 하죠. 이 무쿠저 전도할 때. 자, 게다가 이제 소지왕 때는 고구려 아도가 불교를 전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법흥 이전부터 불교는 널리 확산돼 있었어요. 신라사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인을 하지 못하다가 법흥왕 때 2차 도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온 시점과 그 다음에 공인한 시점이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거의 100년 정도, 100년인가요? 예. 457년에 눌지왕 때 들어와서 법흥왕 때 이제 공인했으니까 7, 80년 되겠죠. 자, 그렇게 차이가 있던 것은 이제 그 당시 귀족 세력 때 반발 때문에 그렇죠. 이 귀족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족 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부족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 역할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반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성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삼국시대 불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 불교의 성격은 불교 교리보다는 신앙의 대상을 지배층에 대입시켜 지배 질서를 합리화시키고 했다. 그래서 왕주부유 사상 같은 게 있죠. 왕이 곧 부처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불교는 지배층 중심의 불교죠. 귀족 중심의 어떤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신분에 따른 차별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여 사회를 안정시킨다. 대표적인 업의 논리죠. 그래서 너가 그 귀족으로 태어난 것은 예전에 전생에 되게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너가 노비나 평민으로서 태어난 것은 너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신분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세계에 더 태어나려면 내세에 좋은 신분을 태어나려면 너가 지금 그 신분을 만족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에 좋은 시기에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성격보다는 그 삼국시대 때는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강했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격 중에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어요. 호국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불교 수입 이전부터 이미 국가 성장을 보았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국가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국가 성장을 바탕으로 또 호국을 받아들여서 국가 기반을 강화시켜 나갔고요. 그다음 중국의 남북조 교류 가질 뿐만 아니라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무료 문화 교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국불교적 북조불교의 어떤 그 일본도의 미신적 성격은 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호국불교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불교 수입 이전에도 국가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수입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여도 그냥 좀 약간 그 북조 불교적 어떤 미신적 성격에 좀 약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호국불교적 성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 군영민 중국 대륙과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또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또 국왕의 전제 권력이 상당히 약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왕법에 대한 왕족부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죠. 독립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국불교를 내세우긴 했지만 성격이 있지만 완전히 뭐냐면 강한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있어요. 강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신라는 좀 보죠. 신라는 삼국이 다 호국불교 성격이 있지만 앞에 이제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언급한 그 배경 때문에 호국불교 성격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는 호국불교 성격이 되게 강했죠. 왜냐면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 가운데 문화 수준이 제일 낮았어. 문화 수준이. 국가 성장 발전도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불교를 하나의 이제 국가 발전한 요인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신라는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 논리나 교리, 그리고 불교의 어떤 불단의 어떤 그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 체제를 정비를 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왕법과 불법을 일치화시켰어. 이게 왕주불 사상의 정형적인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3대 버프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불교 왕명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교 왕명을 사용했던 시대다. 그러니까 이 버풍이나 진덕이나 뭐 성덕이나 그런 것들은 시호가 아니라 이건 법명이에요. 예. 불교에서 쓰고 있는 법명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불렸던 명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진흥왕의 전륜서왕설이죠. 이 전륜서왕은 뭐냐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미륵불이 하생할 때 미리 내려와서 이 세계를 평정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전륜서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소카 왕이 이걸 잘 이용했죠. 전륜서왕 선화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진흥왕도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활발한 정복 전쟁에서 이제 다양한 세력들을 통합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지배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 논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전륜서왕 선화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도 금륜, 동륜이라고 붙였죠. 금사자에 걷고 사륜이라고 또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랑제도를 정비했죠. 하랑은 전륜서왕과 함께 하생해서 불국토를 건설해서 미륵불의 하신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하랑제도를 정비했다는 거. 그리고 진흥왕도 자신의 이름을 사타하고 말년에 출가해 법운이라는 이름을 했다. 전륜서왕과 관련된 인물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전륜서왕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진평화의 진종선화를 볼게요. 자, 진종이라는 것은 진짜 뼈대, 진짜 이제 뭐냐면 뼈다귀, 그러니까 뼈다귀라는 좀 그렇고, 진정한 진종이라는 건 진짜 진종은 진짜 부처님의 집안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라의 왕실이 진짜 그 부처님의 집안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신이 크사티아죠. 자기도 이 크사티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 가문을 부처님 가문과 대비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냐면 자신의 통치 권한을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러다 보면 자신의 이름을 백정이 나오고요. 왕비 이름은 마야부이 나오죠. 마야부이는 이제 그 고타마 시타트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예, 마야부이 나오고 그래서 석가왕실 그대로 모방했다. 그래서 성도영왕이 석가모니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도영왕은 석가모니와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라 왕실은 찰제이 진종설, 찰제이는 크샤트리아예요. 크샤트리아 집안이잖아, 부처님 집안이. 그래서 크샤트리아의 부처님 집안처럼 우리도 부처님 집안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스러운 뼈다귀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스스로 골프를 불교적으로 성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진평학 때부터 이제 성골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는 학자도 있어요. 한때 교과서에 실려있던 개념이죠. 예. 진평왕이 그 당시 자신의 이제 그 동률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성골이란 진종서를 끌어다가 성골을 해놓고 그 사전을 비롯한 나머지 뭐냐면 그 범내문한계의 계통의 그 사람들을 진골로 이렇게 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성골과 진골 나눈 설 중에. 그렇지만 예전에 말했지만 요거는 확실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려의 호국불교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특히 신라가 너무 강해요. 신라 이제 승려 중에 원강이 있죠. 그 유명한 수의 걸사포를 보내서 좀 곡을 쳐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이 걸사포.
근데 다행히도 이 걸사포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예. 그렇다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예. 자, 다행이라는 게 뭐냐면 걸사포 내용이 알려졌으면 지금까지 전해졌으면 이게 또 외워야 되겠죠. 근데 명칭만 기억해 주세요. 명칭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장은 항농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목탑들은 주변에 있는 이제 뭐냐면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들 탓하죠. 그 신라가 이 목탑을 세움으로써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뭐냐면 그들을 격퇴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서 항농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백고전에나 전사자 위장자 성과를 건 팔군의 같은 법회를 주관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호국불교 성격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신라 불교 공인 늦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착 종교의 갈등,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정치적 갈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토착 종교는 왕과 최고 귀족 때 어떤 이데올기를 뒷받침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왕이 왕이 부처라는 왕족불 사상을 내세우면 다른 귀족과 구별하는 초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는 반발.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각각의 이제 그 귀족들이 믿고 있는 부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들의 어떤 그 제사장 역할을 귀족들이 이제 대신해 줬죠.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불교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무격불교예요. 무격불교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무당의 역할이 뭘로 바뀌냐면 그 승려가 하는 역할로 바뀌어. 예. 그러니까 이제 주술사가 기능이 승려가 그걸 대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토속 신앙하고 그 당시 불교하고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무격의 기능이 주술의 기능이 승려가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무격 신앙과 불교의 습합이 일어났다. 예. 이 신불 습합이 나가죠. 여기서 습합이라는 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파악적 결합이야. 완전히 일심 동체가 돼버린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요. 불승, 그러니까 승려가 예전에 무당한테 우리가 비는 것처럼 승려가한테 빌어서 현세적 이익을 빌게 하는 거야. 승려 앞에서. 예. 그래서 이제 무당이 가서 뭐 부족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푸닥타이도 해갖고 현세적 이익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승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제사장이 뭐 나라를 위해서 이제 했던 것처럼 불승도 그 호국불교인 백자간에나 팔간을 주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격인 주가 대신에 한가를 지어서 주술적 기능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여왕의 직위도 이제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 중에 여왕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고대 시대부터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약간 이제 신기가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제사장을 그 여왕 그 여자가 많이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왕의 직위는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가능했다는 거야. 여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가능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뭐냐면 불교가 불교가 그 당시 그 무교하고 서로 이렇게 스팟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여왕의 직위도 여성이 담당한 무격이었고 여성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왕도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다. 예. 그 다음에 중의 명칭도 이 무에서 이제 등장하는 차창호, 차중이라는 말에서 이랬다. 다 이 차창호는 예전에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로 이제 제사장 겸 왕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신라는 불교에다가 자신의 토속 신앙을 결합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본지수적 사상인데, 자, 본지수적 사상 뭐냐? 본지는 부처나 보살을 얘기해요. 본지는 부처, 보살을 말하고 수적은 그 지역의 토속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와 보살이 그 지역의 토속신으로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갖고
토속신앙과 그다음에 그 당시 불교가 스팟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질 수적 사상이 나타났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불학이나 국가의 수호신을 믿었던 각처의 산악이나 대체의 신들을 부처나 보살의 이름으로 붙여줬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고려시대 때 팔성당에 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각가지 이제 유명한 산천이나 이런 곳에 다 부처님이나 보살 이름을 갖다 붙이죠. 예. 그래서 본지수적 사상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지수적 사상은 신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 동아시아 교과서 보면 일본도 나오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 좀 달리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부처와 보살이 토속신의 모습으로 그 나타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토속신의 모습이 부처와 보살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예. 수족의 의미가 더 강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불국토설이 있죠. 이 불국토설은 신라가 원래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는 나라다. 예. 이런 관념인데 그 대표적인 게 그 경주 전불 7가람지설이에요. 예. 7가람지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부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이제 천생 불교인데 부처인데 석가모니 이전에 여러 부처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윤회의 논리에 따라서 전생에 여러 또 부처의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석가모니 이전에 부처들이 여기에 한번 신라에 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7개 신성한 곳이 있어요. 이걸 이제 7가람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여기에다가 가람이라는 게 이제 불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찰 같은 걸 짓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뭐냐면 요 7가람은 부처님이 이제 예전에 부처님이 와갖고 머물던 곳보다는 예전에 그 신라에서 신성한 지역 있죠. 네, 무속신앙에서 그 토속신앙에서 신성한 지역을 부처님이 왔던 지역으로 이렇게 뭐냐면 좀 포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곳은 무격신앙과 관련된 신성지역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예전에 부처님이 왔던 곳으로 불교적 성역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시대 불교는 귀족 불교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배층 위주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미륵신앙이 들어왔어요. 미륵신앙은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미륵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생적 미륵신앙과 그 다음에 상생적 미륵신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뒤에 있는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교리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수영과 배경 과정은 앞부분과 많이 겹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넘어가고 다만 이제 기능과 역할에서 왕권 강화,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모순을 해소하고 고대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도 같이 전달했죠. 예,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도 가능했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각국의 불교 시기는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교리와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성격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는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교리 관련된 내용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5번이야. 첫 번째 인증번호 75번입니다. 자, 초창기 이제 불교를 격예불교라고 하죠. 예. 아니 고구려 이제 먼저 볼게요. 예. 자, 고구려는 중국과 함께 중국 불교의 발전 속도와 개를 동일했어요. 개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발전한 순서에 따라서 고구려 불교도 약간 시간차를 두고 발전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초기 때는 중국 불교가 처음에 그 불교를 도입할 때 격의 불교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유 왕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의불교가 일부 도입됐다. 격의불교란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불교 노장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노장 사상의 뭐 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교의 공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정식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격의불교 형태로 들어왔고요. 격의불교는 한국 사회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예전에 그 중국 사회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격의불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면 이제 그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격의불교는 거의 사이비 불교인데 이제는 인도의 불교, 오리지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처럼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마라스의 번역 경전, 구역경이죠. 구역경을 근본 견전하여 성립된 학파가 이제 그런데 이게 공울강정 중간 학파죠. 그래서 중간 학파 그 관련돼 갖고 삼룡종이 이제 유행을 해요. 예. 자, 중간 학파, 유신 학파는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해관과 도징은 일본의 삼룡종을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말기 때 들어가면 유식학파가 들어와요. 유식학파의 지동종이 수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열반종이 이제 등장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도교를 되게 강조했어요. 영계소문이. 그래서 불교 장생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했죠. 영계소문 도교를 강조한 이유가 이제 불교를 이제 탄압하기 위한 건데, 자, 이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우리도 도교처럼 불교 장생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게 열반종이야. 열반종. 자, 열반종은 그 고구려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백제로 도망가죠. 예, 그래서 백제에 소개되고 또 신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청태종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요때 청태종은 종단으로서 이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청태학계로서 학문적인 측면에서 들어왔어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반종이 청태종이 청태학이니 이런 것들은 주로 중국화된 불교예요. 인도 순수한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라 중국화된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고구려는 중국 불교와 계를 같이 해서 발전했고 초창기 때는 격의불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리지널 그 인도 불교, 그다음에 말기 때는 나름대로 중국화된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백제를 보죠. 백제는 계율종, 율종 중심으로 발전됐어요. 근데 이건 백제뿐만 아니라 그 고구려나 신라도 다 율종을 강조했어요. 왜 율종을 강조하냐? 율종이 뭐냐면 불교 교단에 보면 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율을 통해서 이제 불교 교단의 어떤 기율을 잡고 그런 건데 이걸 강조하는 게 율종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삼국이 불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어떤 어, 공헌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발전에 어떤 큰 공헌을 시스템 도입하려고 했는데 어, 그 불교 교단의 율을 도입해서 국가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했어. 예, 국가의 기강을. 그러다 보니까 율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삼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왕 4년에 경일이 인도가 중국 인도부터 직수입해요. 예. 관련된 율법을 경설 집수입하는데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온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중국부터 수입한 삼농종, 열반종, 성실종 연구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는 때는 고구려부터 열반종이 유입됐다. 그리고 이제 백제 불교는 일본에도 전파되죠. 그래서 이제 노리사치계가 성왕 때 불경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무왕 때는 강릉이 뭐 불교 천문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를 보죠. 자, 신라는 중국에서 삼룡준이 유입되죠. 그 유식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고요. 근데 월반은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호국불교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되게 유명한데 어
그 당시 이제 그 보면 그 여대 장경 주석을 써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강조했고 저수에서 그다음에 점찰법회에서 대해서 운문사의 대중교화를 크게 시행했고 점찰법회는 그 점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상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하고 관련되냐 법상정과 관련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의 조예가 깊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속 5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국불교적 요소도 강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수의 결사풀 보내고 항용사의 백자관을 개최했다. 이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을 볼게요. 원칙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에 좀 언급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 음, 잠깐만요. 자, 원충은 중국의 법상종을 비판하고 유와 공의 중시하는 신라의 법상종을 시했다. 예. 그 이제 여기 법상종은 예전부터 뭘 강조하냐면 인식론, 유식론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원칙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중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예. 유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 그 중국의 유학에서 이제 그 갔었는데 그때 중국 유학의 그 법상종은 유식론만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이 사람은 그 중간학파, 이 공은 중간학파야. 공간학파로 하기도 하고 중간학파 있죠. 중간학파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식파와 유식학파와 이제 중간학파를 플러스 시켰어 법상중에. 그래서 이것이 신라 법상중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원칙은 그 직접 와서 이제 한 건 아니고요. 원칙은 그 당시 이제 중국에 머물렀고 그 당시 이제 원칙이 이제 그 학파가 그 서명학파라고요. 중국에서 만든 학파가 그래서 이제 당나라 규기가 이제 자음학파에서 이게 오리지널 중국 학파거든요. 이거가 좀 다른데 이 성악파를 원칙에 세웠고 이때 이제 그의 이제 뭐냐 제자들이죠. 도진이나 태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신라 법상조를 만들었어요. 법상종.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원칙이 이제 뭐냐면 좀 유식학을 좀 설명하면 기본적 원칙도 법상종이기 때문에 유식학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 뭘 좀 강조하냐면 중간학파도 좀 플러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유식을 기준으로 중간학파를 포용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중생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불교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교리든 중생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중생의 이익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헌장이나 원래 이제 법상중의 시조가 헌장이죠. 그 제자였던 그 당시 이제 규기의 유식설을 반대하죠. 예. 그래서 독자적인 유식학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번과 좀 관련돼 있는데 하여튼 원칙은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준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신라 계율종을 창시했고 진흥왕을 통해서 불교교단을 조직해서 만들었고 대국통이 됐던 사람이야. 그 당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조직이 좀 미약했어요.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 불교교단을 도입해서 행정조직에 응용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자장이. 자, 그래서 이제 자장은 신라 계율종을 개창했다. 아, 사본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율종의 경전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본유는 출가자 중심의 계율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국통에 대해서 불교 교단을 정비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신라의 행정 조직도 같이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덕여왕에게 항룡사 구충복탑을 지을 걸 건의했다. 예. 있고. 자, 그 밑에 중간학파, 유식학파가 있는데요. 자, 요거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예, 중간학파, 유식학파. 자,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는 뭐냐 하면요. 먼저 이제 중간학파를 볼게요. 중간학파는 우리의 그 오감 있죠. 인식의 오감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공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공을 강조해. 대표적인 게 색즉시공이죠. 자, 색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된 거다, 공한 거다. 어, 다 이거는 허망한 것이고, 예, 색즉시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상계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 잠시 존재하는 거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단순히 뭐냐면 인연에 따라서 본 거다. 인연이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칠판이 있으면 분필 있잖아. 이게 분필로 보이는 것은 칠판과의 관계 통해서 보는 거죠. 요게 칠판으로 보이는 것은 요게 이제 분필과 관계 통해서 칠판이 보이는 거지. 이게 칠판이고 이게 분필의 본질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인식 기관에 헛된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그 중간 학파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파가 중국의 삼농종이라고 해요. 자, 근데 유식학파는 좀 다르죠. 자, 일단 중간학파의 견해로 색즉시공을 인정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공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자,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공한 걸 인정하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다 헛된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서 좋은 것만 보일 수 있고 또 나쁜 것만 볼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해. 유는 마음을. 모든 건 헛된 거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현상도 본질도 모두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뭐냐면 달리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유식학파는. 자, 그래서 이 유식학파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선종과 연결돼요. 또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모든 의식의 수행의심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한 지혜를 만들자. 음, 이렇게 있고 중국에선 법상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중간학파, 유식학파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논쟁이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와요. 예, 이 논쟁이 이걸 무슨 논쟁이 나오죠? 공유 논쟁이 나오죠. 참고로 이 중간학파는 다른 말로 공간학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중간학파, 이식학파의 차이점을. 자, 그 다음에 도교를 보죠. 도교를. 자, 한국의 도교의 특징은 그 교단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교리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비교단적이고 비체계적이고 그래서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보면 중국부터 도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 연기 소문이 이걸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 세력이 너무 크니까 도교를 통해서 불교를 억압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에 반발해서 만든 것이 열반종이에요. 열반종이고 이게 백제와 신라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강서고분 사신도에도 그런 도교의 사상이 보이는데 어 고구려의 이제 벽화들 보면 6세기에서 7세기 넘어갈 때 그 이제 불교적 요소보다는 도교적 요소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이건 사신도 같이. 자,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귀족사에 전래돼 있고 그다음에 뭐 산순무전
그다음에 사택지적비, 그다음 매직건 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발견된 금동 용봉의 복례상 항로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 매직건이죠. 매직건. 예. 진흥왕이다. 무용왕릉에 나와 있는 매직건. 매직건은 이제 그 토지신에게 땅을 사는 그 문서예요. 예. 요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신라는 뭐 12간지나 임해전 같은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는데,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 도손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이제 중기 때부터 들어왔지만 도손이 중국에서 본격 수용했다. 네, 도손 때 들어와서 본격 수용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이 풍수지리설의 특징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이 나왔는데 예언적인 도참 사상과 연결되죠. 예, 중국만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 특징이야. 이건 이제 풍수 사상과 도참 사상이 연결돼. 풍수 도참이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계기로 해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남할 요초 때 신라의 어떤 그에서 고려 넘어가는데 정권 교체에 어떤 정당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보면 경주 중심의 행정 조직을 개편을 통한 지방 중심의 국토 재편성을 주장했다. 그래갖고 예전에 중대까지만 해도 경주가 중심이었죠. 근데 신라시대 때 이제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세움으로써 그 당시 경주의 건의를, 신라 정부의 건의를 떨어뜨렸죠. 예. 그래서 거의 반신라적 성격이 갖고 있다. 그걸 대표적인 게 도손비기죠. 이 도손이 썼던 비기라고 하는 건데 이 도손비기는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고조사라든지 뭐 고조사 저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도손비기 내용은 주로 이제 뭐냐, 왕시 개성에서 그 왕씨가 나타나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려를 세운 걸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도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도성비기 외에도 뭐 건원이 나라를 세운다 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양긴이 나라를 세운다 이런 것들 등등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요런 이제 건원과 뭐 양긴이나 뭐 다른 그 호족 집단이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비기류는 다 없어지고 요것만 통일시켰죠. 도선비교. 네. 그래서 개성의 왕씨가 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 건국을 정당화시켰죠.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성 지방에 성장한 호족 출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줬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 편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삼국시대 때 역사 편찬 이유는 여러 가지죠. 자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록하여 국내 안전을 도모하고, 그다음 왕실과 국가의 위신을 강화하고, 백성에게 충성심을 확보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걸 약간 좀 의문이 있어. 백성의 충성심을 확보해? 그러면 이 역사서는 그 당시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문을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한문을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실려놓은 거야. 일단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있으니까 그거 이제 외워두시고, 자, 고구려부터 볼게요. 자, 고구려는 초창기 때 유기란 책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00권 정도 되고, 저 건국사신 및 왕과 귀족들의 혈통, 계보들을 서술할 것이다 있는데, 요 유기가 만들어질 당시가 뭐 소수령 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신집은 그 유기 내용 중에 개수해갖고 5권 편찬했어. 그래서 수나라 황제를 통해서 불교를 억압하고 도교 및 정통 종교를 회복한 영계손의 집권기 분위기를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집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국난 극복의 역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유기 내용 중에 그 이문진이 이제 그 유기를 개수해서 5권으로 추려놓은 책이 신집이다. 그리고 유기와 신집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삼국사기에 1차 사료로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백제를 보죠.
백제는 박사 공원이 근초고왕 때 서기를 서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서기가 그냥 책 이름인지 아니면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냥 서술 형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서기를 서술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니혼석기에, 이 니혼석 1번석이죠. 자, 1번석에 인용한 내용 중에 백제 3서가 있어요. 백제기, 백제심창, 백제분기, 백제 3서라고 하죠. 그 백제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성시대 때 얘기를 적어놓은 거고, 백제신창 같은 경우에는 웅진시대 때 얘기를 적어놓은 거고, 백제봉기는 사비시대 때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예. 요게 1번석에 요 3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인용돼 있어. 아마 이제 1번석을 만들 당시에 백제 유민 출신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조상들이 썼던 책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1번석에 이제 쓰는데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서기 자세히 보시면 백제하고 가야 이런 내용들이 많아. 그래갖고 일본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그 일본서기를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일본서기 자체가 이제 왜곡이 많잖아요. 근데 거꾸로 읽어보면 백제와 가야에 관련된 사실들 많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백제 가야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 없냐면 백제나 가야나 뭐 고구려가 멸망할 때 그쪽 기록들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서기에서는 그런 백제나 가야에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기반이 됐던 책이 백제삼서다. 그래서 백제삼서, 백제기, 백제신차, 백제봉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한다. 물론 그 책 자체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일본서기에 많이 인용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 삼서가 다 가라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사를 편찬했죠. 거칠부가 이제 편찬됐고 왕통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국왕의 위험을 안팎에 가시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성골이나 진골 계통의 이제 왕통이죠. 성골과 진골을 강조하는데 거칠부가 진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골을 높이면서 동시에 성골도 높이는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진흥왕 때 이제 성골이 생겼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골과 진골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거칠부의 국사가 나중에 삼국사기에 많이 반영이 돼요. 예, 삼국사기에. 그 삼국사기에 보면 처음부터 성골과 진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왕의 어떤 세계를 구분해 놓는데 그건 아니고 대개 학자들은 이제 4세기, 6세기 때 성골과 진골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여러 가지 또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왕위 계승 관계를 정리하여 진골 범위를 확정짓고 그리고 왕위가 일관된 그 근거의 원리로 단절 없이 계승되었고를 파악해 국왕의 정통성을 올리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6세기 말에 계양록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신라 중대와 이제 하대를 볼게요. 예. 신라 중대 하대는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